실종자의 어머니는 살인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다. 그에게 부부 침실을 내주었다. 그에게 손자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제이미와 존 레비스 형제는 평범한 아이들로 자랐다. 97년 봄, 동생은 8살, 형은 11살이 되었다. 부모님, 자매들과 함께 그들은 맨체스터의 오픈쇼 지역에 살았다. 가족은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았지만 화목하고 끈끈했다. 집은 똑같은 벽돌 건물들이 늘어선 곳에 있었다. 작은 마당, 아버지가 파이프를 용접해 직접 만든 그네. 97년 5월 5일 월요일, 학교는 쉬었다. 공휴일이었다. 날씨는 으스스했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은 동네의 다른 아이들과 놀러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런 날 집에만 있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동네는 조용하고 안전했으며 모든 이웃이 서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았다. 가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형제들은 가까운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락받았다. 그곳에는 사탕가게, 버스 정류장, 그리고 몇몇 친구들의 집이 있었다. 평범한 날이었다. 몇 시간이 조용히 지나갔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빗방울이 창유리를 두드렸다. 하지만 11살 존이 오후차를 마시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동생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사탕을 고를 때 가게에서 서로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제이미는 초콜릿을 원했고 존은 껌을 원했다. 말다툼을 했다. 가게의 다른 구석으로 흩어졌다. 존이 뒤를 돌아갔을 때 동생은 이미 없었다. 부모님은 불안해하지 않았다. 제이미는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였다. 형 없이 쉽게 놀러 나갈 수 있었지만 어둠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는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이 친구 중 누군가를 만나 놀다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도 제이미는 여전히 없었다. 이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12살 딸을 찾아보라고 보냈다. 부디 찾기를 바라며. 하지만 소녀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모든 친구들을 다 돌아보았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여자는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때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왔다.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제이미가 친구 집에 오래 머물러서 곧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1시간이 더 지났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자 부모님이 직접 찾아 나섰다. 깊은 밤이었다. 그들은 아들이 보통 친구들과 놀던 모든 장소를 돌아보았다. 기울어진 그네가 있는 놀이터, 학교 뒤 공터, 버려진 차고. 이웃들과 이야기했다.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깨웠다. 하지만 소년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모든 문에서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보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쳐다보았다. 어떤 이들은 늦은 시간이라 짜증을 내며 쳐다보았다. 저녁 10시경 부부는 경찰에 아들의 가출 신고를 했다. 당직 경찰관은 신고를 접수하고 일지에 인적사항을 기록했다. 이것은 우연한 추측이 아니었다. 이틀 전인 5월 3일 토요일, 제이미는 이미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주머니에 사탕을 가득 채운 채 늦은 저녁에 돌아왔다. 사탕, 초콜릿, 껌. 저녁 식사를 걸러 가족을 놀라게 했다. 아버지는 소년을 벌주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라고 명령했고 외출 금지였다. 하지만 제이미는 갇혀있고 싶지 않아 일요일에 다시 도망쳤다. 부모님이 한눈 파는 사이를 기다렸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사실 부모님은 그를 빨리 찾았다. 불과 1시간 만에 같은 가게에서. 데려왔다. 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이미의 친구 중 몇몇은 나중에 경찰에게 눈을 내리깔고 마지못해 이야기했다. 그 사건 이후 그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집이 지루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모두가 야단치고 금지하기만 한다고. 그래서 소년이 어딘가에 숨어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오픈숄에 수십 채나 되는 버려진 집 중 하나에 숨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경찰은 맨체스터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오픈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길, 빽빽한 건물들, 수많은 버려진 집과 공장들. 이 모든 것이 그 지역을 미로로 만들었다. 벽돌벽, 칠이 벗겨진 정면, 합판 조각이 튀어나온 깨진 창문들, 벽에 낙서, 입구에 쓰레기. 제이미는 어디든 숨을 수 있었다. 수백 개의 은신처. 하지만 이것은 위험도 조성했다. 비어있는 건물들은 종종 범죄자들과 노숙자들이 사용했다. 내부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났다. 주사위가 구석에 굴러다녔다. 담배꽁초, 빈 병들. 때로는 도망친 범죄자들이 그곳에 숨어있기도 했다. 습격 사건들도 있었다. 몇 채의 빈 건물을 조사한 후 손전등이 무너진 천장을 비추었고 쥐들이 구석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경찰은 텔레비전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제이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가 처벌이 두려워 단순히 도망쳤다고 믿었다. 그 희망에 매달렸다. 회견에는 어머니가 참여했다. 그녀는 눈을 찌르고 눈부시게 하는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고 진정시킬 수 없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들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치 시선으로 소년에게 닿으려는 듯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했다. 눈물이 뺨을 흘렀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훈련된 개를 동반한 핸들러를 포함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 셰퍼드들은 목줄을 당기고 땅 냄새를 맡으며 복잡한 골목길로 수사관들을 이끌었다. 제이미의 옷을 냄새 맡았다. 어머니가 그들에게 준 더러운 티셔츠였다. 헬리콥터에서 지역을 조사했다. 위에서 본 그 지역은 끝없는 틈과 구멍이 있는 회색 개미칩처럼 보였다. 잠수부들은 맨체스터를 흐르는 강을 조사했다. 탁한 물, 강한 물살. 차가웠다. 잠수복을 입어도 스며들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잠수하며 바닥을 훑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 수색구조 작전은 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었다. 언론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퍼뜨렸다. 모든 뉴스방송은 제이미의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합류했다. 수많은 무관심하지 않은 시민들이 제이미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소년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소년 실종, 5월 5일 마지막 목격. 전봇대, 정류장, 상점에 전단지를 붙였다. 도시는 하나로 뭉쳤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일주일 반이 지났다. 5월 15일, 중요한 목격자가 경찰서에 찾아왔다. 손에 든 모자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는 노신사였다. 경찰서가 거의 비어갈 무렵인 저녁에 왔다. 남자는 문가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실종 당일 소년을 목에 눈에 띄는 모반이 있는 남자와 함께 보았다고 주장했다. 어둡고 불규칙한 모양, 동전 크기만한. 설명을 토대로 몽타주 화가는 몽타주를 작성했다. 젊은 얼굴, 어두운 머리카락, 평범한 외모. 도시 전역에 배포했다. 모퉁이마다 붙였다. 그림 속의 젊은 남자는 즉시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다. 오직 몽타주와 침묵뿐이었다. 아무도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알아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들의 실종은 레비스 가족에게 재앙이 되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수색에 전념하기 위해 맨체스터 공항의 직장을 그만두었다. 어머니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었다. 출근은 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모든 자유시간을 제이미를 찾는 데 썼다. 교대 근무가 끝나자마자 수색하러 나갔다. 안 그래도 넉넉지 않았던 가족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청구서가 책상 서랍에 쌓였다. 빨간 글씨, 최종 경고.
제이미의 15살 누나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요리와 청소를 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녀는 일주일 만에 어른이 되었다. 그냥 어른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그녀가 원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수프 끓이는 법, 셔츠 다림질하는 법을 배웠다. 동생들을 재우는 법도. 가족의 노력은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묻고 알만한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 당일 소년이 219번 시내 버스에 타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차장은 기억했다. 젖은 재킷을 입은 어린 소년 혼자였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에서 인근 교회인 애쉬턴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제이미는 버스를 아주 좋아했고 운전기사가 되는 것을 꿈꿨다. 들어줄 준비가 된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다. 문제를 푸는 대신 학교 공책에 버스를 그렸다. 소녀는 산책 중에 단순히 재미로 타기 위해 버스를 자주 탔다. 저금통에서 잔돈을 가져갔다. 창가에 앉았다. 도시를 바라보고 거리의 사람들을 관찰했다. 정류장을 셌다. 이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219번 노선에 대해 알게 된 제이미의 15살 누나는 이제 어머니를 대신해 수색하고 있었는데 운전기사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들이 굉음을 내며 들어오고 나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데런 비커스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녀가 다가갔을 때 그는 직원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5월 5일에 바로 그 219번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며 설명과 매우 비슷한 소년을 보았다고 기꺼이 심지어 준비된 듯이 인정했다. 차분하고 자신 있게 말하며 눈을 쳐다보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말하는 중간중간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 제이미는 짙은 파란색 운동복, 아디다스, 줄무늬 3개를 입고 있었고 오전 10시 반경 버스에 탔다. 시간과 설명이 일치했고 게다가 옷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퍼지지 않았었다. 이 사실은 거짓 목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었었다. 그래서 데런을 믿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남자는 소년이 자신을 데일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왜 제이미가 다른 이름을 댔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남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숨겼을까? 어쩌면 어떤 게임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미 그때 무언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운전기사의 말에 따르면 제이미는 하루 종일 버스에서 보냈다. 도시 전역을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 정기권이 있었다. 소녀는 운전석 뒤 앞부분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보았고 가끔 데런이나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애쉬턴 종점에서 제이미는 내렸다. 데런은 그가 다른 버스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시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버스로 갈아탔다. 나중에 운전기사는 그를 다시 보았다. 소녀는 다시 그의 노선에 나타났다. 마치 일부러 이 버스를 선택한 것처럼 이 운전기사를. 몇 번 왕복한 후 학생은 다시 데런의 버스에 있었다. 남자는 상냥하고 부드럽게 왜 하루 종일 타고 다니며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제이미는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이 휴일에 할 일이 없고 무제한 정기권이 있어서 그냥 타기로 했다고. 운전기사는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고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 생각했다. 타게 두자.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으니까. 몇몇 단골 승객들도 나중에 그날 버스에서 제이미를 보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창가에 있는 조용한 소년,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았다. 얌전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실종자의 누나와 대화한 후 데런 비커스는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공고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했다고 했다. 나중에 그는 모든 것을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실종자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저녁에 왔다. 남자는 매우 걱정하는 듯 보였고 정보 확산에 참여하며 수색을 돕고 싶어 했다. 진심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스처를 썼다. 손을 움직였다. 눈가는 촉촉했다. 그가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울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데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수색구조 작전 기간 동안 경찰서에는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약 3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밤낮으로 전화가 왔다. 전화기는 쉴 새가 없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당직자는 희망을 품고 수화기를 들었다. 모든 것을 확인했다. 모든 전화, 모든 단서. 주소지로 찾아갔다. 탐문했다. 하지만 단 3건만이 사실로 밝혀졌다. 나머지는 실수, 오인 신고, 잔인한 장난이었다. 게다가 제이미와의 만남 중 어느 것도 5월 5일 월요일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당국의 심각한 우려를 확인할 뿐이었다. 마치 제이미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사라졌다. 흔적이 끊겼다. 형사들은 지도 위에 앉아 그가 목격된 장소에 핀을 꽂았다. 마지막 핀은 버스 정류장. 그 이후는 공백. 6월 중순이 되자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때까지 경찰은 도시의 일부 거리, 특히 219번 노선의 주요 지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거칠고 흑백인 화면, 나쁜 화질.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것은 데런 비커스의 말을 부분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5월 5일 제이미는 애시턴 버스 정류장을 배회했다. 운동복을 입은 작은 형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후 그는 다른 종점에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탔다. 문가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제이미는 몇 번 왕복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영상에 포착된 것은 219번 버스를 타고 맨체스터 쪽으로 갈 때였다. 소년의 모습이 담긴 거친 화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모든 채널에서 방송되었다. 정지 화면, 버스 문가에 있는 제이미, 손잡이를 잡은 손, 옆모습, 머리에 쓴 후드. 이것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미지였다. 카메라가 그를 본 마지막 순간, 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는 목격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누군가 무언가를 보았다면 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실 번호가 화면에 켜져 있었다. 날들이 지나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소년의 실종은 사회를 뒤흔들었다. 나라는 온통 이 이야기뿐이었다. 모두가 4년 전 93년에 어린 제임스 벌저가 리버풀 근처의 쇼핑센터에서 납치되었던 사건을 기억했다. CCTV 영상에는 흐릿하지만 명확하게 그가 두 소년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손을 잡고 데려갔다. 아이는 순순히 따라갔다. 며칠 후 그에게서 남은 것이 철길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끔찍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납치범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했다. 국가적인 악몽.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영상에서 다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개입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제이미뿐, 혼자. 무언가가 이 사건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납치나 그보다 더 나쁜 일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통계는 그들에게 불리했다. 매일 가능성은 희미해졌다. 오직 부모님만이 여전히 희망에 매달렸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목격자를 찾기 위해 기자회견에 계속 나갔다. 매일 밤낮으로 그들은 수색하러 나갔고 도시의 새로운 구역을 샅샅이 뒤졌다. 불행히도 그들은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거의 2달이 지났다. 97년 6월 24일 화요일, 경찰서에 신혼미상의 남자로부터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다. 왜곡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수화기에 대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 목격자는 소년이 자신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190에이커 규모의 습지대에 얕은 무담에 묻혀 있다고 알렸다. 좌표를 주었다.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6월 27일 1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개와 잠수부들과 함께 이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빽빽한 덤불을 조사했고 뭐라도 찾기를 바라며 열화상 장비를 사용했다. 모기들이 물었다. 구름처럼 주위를 맴돌았다. 장화가 진흙탕에 빠져 질퍽거렸다. 더위는 참을 수 없었다. 수색은 월요일까지 5일 연속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토록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한 신고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또 하나의 잔인한 장난 혹은 가학적인 게임.
이 기간 동안 219번 버스 운전기사 데런 비커스가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제이미의 실종 이후 남자는 레비스 가족과 비정상적으로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웠다. 실종자의 누나와 대화하자마자 그는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해 돕겠다고 제안했다. 그날 저녁 바로 그들의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기꺼이 그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운전기사의 도움을 하늘이 준 선물로 받아들였다. 그는 매우 진실해 보였다. 매우 친절해 보였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너무 집요했다. 너무 적극적이었다. 데런 비커스는 27살이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 그는 결혼해서 4자녀를 두고 있었다. 아들 2, 딸 2. 마지는 10살, 막내는 4살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조차 제이미 수색에 대한 지나친 열중을 눈치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일에 썼고 가족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새벽 2시, 3시에. 동이 트서하자 아침 일찍 나갔다. 남자는 단순히 다른 자원봉사자들 및 제이미의 가족과 함께 거리를 샅샅이 뒤지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제이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기도 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포드였다. 파란색, 칠이 벗겨진. 그들은 그 차를 타고 버스로 갈 수 없는 외딴 지역을 조사하러 다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20km 거리까지 지형을 조사했다. 개들이 빈 집을 향해 지저대는 버려진 마을들, 잡초가 무성한 공터들, 까마귀들이 쓰레기산 위를 맴도는 쓰레기장들. 실종자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제이미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형사로부터 그들은 너무나 낙담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고 말이 막혔다.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숨이 차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바닥을 응시하며 무릎 사이에 손을 넣고 앉아 있었다. 운전기사는 그들을 지지하며 소년이 살아있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설득했다.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단단하고 자신 있게, 조용하고 안심시키는 말투로 말했다. 그들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이미는 살아있어요. 느껴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고 싶어 했다. 그는 심지어 기자회견에서 그들의 처리를 대신하여 제이미의 사진을 손에 들고 신문과 텔레비전 대중에게 호소하며 도움을 간청했다. 카메라 앞에 섰다. 열정적으로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레비스 가족과 너무나 가까워져서 소년의 부모님은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이 수색에서 가장 강력한 버팀목으로 묘사했다. 기자들이 그에 대해 물었을 때 어머니는 우리의 천사라고 말했다. 그 사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보기에 그것은 매우 이상해 보였다. 형사들은 데런이 레비스 가족의 집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 서로 쳐다보았다. 마치 평생 그곳에 살았던 것처럼 너무나 자유롭게. 수사 초기부터 데런은 첫 번째 용의자였다. 롤리는 간단했다. 소년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그를 체포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아침에 들이닥쳤다. 신문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며 모순점을 찾으려 했다. 기소 없이 가능한 최대 기간인 24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의심뿐이었다. 레비스 가족은 데런 비커스가 풀려났을 때 매우 기뻐했고 심지어 그를 위해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다. 상을 차렸다. 집에 있는 모든 것으로. 어머니는 파이를 구웠다. 사과파이. 알고 보니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부부는 그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들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리 없다고 확신했고 그가 신문을 받는 동안 경찰을 비판했다. 검찰에 불만 신고사를 썼다. 신문사에 전화했다.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진짜 범인을 찾는 대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 직원들은 그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할 생각이 없었다. 남자의 집과 자동차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판사가 아침에 서명했다. 저녁에 팀과 함께 도착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청결, 정돈, 아이들 장난감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설거지는 되어 있었다. 그런데 차 뒷좌석에서 얼룩이 발견되었다. 어둡고 시트에 베어든, 오래되었지만 식별 가능한.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냈다. 샘플을 레비스 가족의 DNA와 대조했지만 나중에 이 흔적은 데런의 자녀 중 한 명이 우연히 코피를 흘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소년이 확인해 주었다. 일주일 전 자전거에서 넘어졌다고. 그러나 경찰의 면밀한 관심은 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수색은 심각한 정서적 시련이 되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계단참에서 수군거렸다. 손가락질했다. 그는 병가를 냈고 일할 수 없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려 집중할 수 없었다. 전봇대를 들이받을 뻔했다. 그 후 아예 그만두었다. 사직서를 쓰고 유니폼을 반납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그를 다르게 쳐다보았다.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질문을 던졌다. 어디 있었어? 뭐 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들은 말다툼 끝에 헤어졌다. 아내가 데런을 집에서 쫓아냈을 때 물건을 계단참에 내놓고 자물쇠를 바꿨다. 제이미의 부모님은 기꺼이 그를 받아주었다. 그들은 그를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그에게 부부 침실을 제안하고 자신들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버스 운전기사는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실직 상태였음에도 자기 돈으로 식료품을 샀다. 마지막 돈을 썼다. 아이들을 돌보았다.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막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다. 모든 일을 도왔다. 부엌 수도꼭지를 고치고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너무나 가까워져서 실종된 제이미의 부모님은 데런에게 곧 태어날 손자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큰딸이 임신 중이었다. 양측 모두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데런은 그들이 제안했을 때 울음을 터뜨렸다.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감사해했다. 어머니의 손에 키스했다. 기자들이 남자에 대한 의혹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다. 그들은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기사가 연이어 나왔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용의선상에 오른 버스 운전기사, 소년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몇 건의 기사가 나간 후 데런은 인쇄매체와 텔레비전에 호소하며 직접 대응했다. 남자는 자신의 신고 덕분에 경찰이 제이미에 대한 단서라도 잡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분개하며 억울해하며 말했다. 나는 도우려고 하는데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스처를 썼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눈가는 촉촉했지만 시선은 단호했다. 레비스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데런 비커스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사소한 것들이 쌓였다. 불일치들. 유령 용의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 소년의 누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공식적으로 진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사라졌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기관 직원들은 일주일 후에야 다른 목격자들을 통해 남자에 대해 알게 되어 그를 직접 찾아냈다. 그의 집으로 갔다. 바로 이 사람들, 버스 승객들이 데런의 이야기와는 확연히 다른 또 다른 불안한 소식을 전했다. 운전기사는 소년이 내내 버스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승객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 매일 이 노선을 타는 할머니는 분명히 기억했다. 사실 그는 차장 역할을 하며 버스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요금과 표를 전달했다. 웃었다.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운전기사의 팔에 무릎 위에 바로 아들처럼 앉아 있었다. 데런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이 둘은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고 그래서 몇몇 승객들은 제이미와 데런이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했다. 함께 웃었다.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같았다. 게다가 남자는 처음부터 소년에게 정기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는 모습을 제스처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실 경찰은 운송회사에 확인했다. 정기권은 성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규칙은 엄격했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을 발급하지 않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CCTV 영상이었다.
5월 5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촬영된 화면은 제이미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포착했다. 사실 데런 비커스가 그에게 다가갔다. 운전석을 비우면 안 되는데도 출발 몇 초 전에 버스에서 내렸다. 다시 버스에 타기 전에 소년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제이미는 즉시 그를 따라갔다. 망설임 없이 순순히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남자는 형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정보를 숨기는 것은 의심스럽기 짝이 없어 보였다. 숨길 것이 없다면 왜 거짓말을 하는가? 데런이 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제이미는 단순히 종점 사이를 몇 번 오간 것이 아니라 교대 근무가 끝날 때까지 6시간 동안 버스에 있었다. 근무 시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이 모든 이야기는 장시간의 신문 과정에서 압박하고 놓아주지 않았을 때에야 복원할 수 있었다. 같은 질문을 던졌다. 모순점을 찾아냈다. 불일치하는 부분을 들이밀었다. 용의자인 운전기사의 말에 따르면 이미 다른 버전, 3번째 버전이다. 저녁에 그는 제이미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제이미는 부모님이 벌을 줄 것이라며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데런은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고 주장했다. 눈은 운 것처럼 빨개져 있었다고. 그래서 남자는 레비스 가족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할머니 집 근처에 그를 내려주고 떠났다. 그냥 떠났다. 모퉁이에 남겨두고 혼자 저녁에. 그는 자신에게 쏠릴 의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으며 그 후 제이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형사들은 그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불일치하는 점이 너무 많았다. 너무 편리한 버전이었다. 수사관들이 데런의 고용주들에게 문의했을 때 기록 보관소를 뒤지고 다른 도시에 전화했다. 그가 여러 번 버스 회사에 취직했으며 매번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리버풀에서는 마이클 존슨, 리지에서는 데이비드 스미스. 마지막으로 취직한 것은 소년이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5월 3일에 취직했다. 그리고 5일에 소년이 사라졌다. 서류 중 하나만 진짜였다. 그가 부적절한 행위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록보관소에서 기록을 찾았다. 92년 사건, 집행유예. 수사당국은 97년 5월 5일 제이미 레비스가 혼자 버스를 타러 갔을 때 소아성애자 데런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았다. 취약하고 사람을 잘 믿고 부모님에게 토라진 상태. 제이미는 이 교통수단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납치범은 힘들이지 않고 그를 속여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소년은 가족에게 화가 나 있었고 집에 가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근무교대가 끝난 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형사들이 법의학자들의 보고서를 읽을 때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일, 영혼의 얼룩을 남기는 일. 당연히 용의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고개를 저었다. 울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나는 그 애를 건드리지 않았어. 데런은 첫 대화에서 제이미의 누나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경찰에 가는 대신 즉시 소년의 가족에게 가서 비탄에 잠긴 부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전해 듣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조종한 것으로 여겨졌다. 상황을 통제했다. 모든 단계를 알고 있었다. 제이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져서 그는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에게 관심을 끄고 수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라 직장까지 잃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이것뿐. 오직 그들뿐. 전체 수색작전 기간 동안 경찰서에는 소년이 있는 곳이나 유해가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 형사들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출동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데런과 실종자의 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들이 경찰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수사관들을 괴롭혔다. 나중에 형사들은 우연히 무전기 상점의 지인을 통해 남자가 경찰 스캐너를 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 주파수에 맞출 수 있는 안테나가 달린 검은 상자. 끊임없이 법 집행기관에 무전을 도청했다. 가방에 넣고 다녔다. 배터리는 매일 갈았다. 종이에 주소를 적었다.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의 적극적인 참여는 레비스 가족과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일어난 일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마침내 97년 9월, 실종 4개월 만에, 길고 고통스러운 4개월, 형사들은 데런 비커스에게 완전히 주의를 돌렸다.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켰다. 또한 그의 친구 3명과 그의 어머니, 여동생, 전처도 구금되었다.
그들이 은폐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모두를 신문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도왔을까? 그러나 며칠간의 신문 후 공모를 입증할 수 없어 모두 석방되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혹은 잘 숨겼다. 대략 이 시기에 몇몇 청소년들이 새로운 불안한 정보를 가지고 형사들을 찾아왔다. 14살 정도 된 소년 3명,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대런의 친구들과 가족이 체포되기 얼마 전 낯선 남자가 학교 근처에서 그들을 붙잡아 근처에 있는 레디시베일 공원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들의 주의를 끌고 제이미 레비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러 번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 듯 구겨진 사진이었다. 자신을 법집행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배지 같은 것도 보여주었다. 햇빛에 반짝였다. 남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구실로 청소년들을 숲속으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제이미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나무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 숲속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처음부터 낯선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떨림, 흥분.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탁 트인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다. 곧 청소년들은 위협을 느꼈고 남자가 덤브를 해치기 위해 몸을 숙인 순간을 이용해 그냥 도망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가 뒤에서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멈춰! 돌아와! 그들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며칠 후 텔레비전 전용 뉴스를 보다가 데런 비커스라는 이름의 버스 운전기사가 여전히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이미의 사진을 들고 서서 도움을 간청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그에게서 자신들을 숲속으로 데려가려 했던 사람을 알아보았다. 같은 눈, 같은 목소리, 목에 있는 모반까지 알아보았다. 그날 밤 바로 경찰에 전화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체포할 구실이 필요했다. 구금하기 위한 형식적인 명분. 확인 결과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몇 가지 교통법규 위반과 위조 서류가 드러났고 이는 구금의 근거가 되었다. 10월 중순 데런 비커스는 두 번째로 체포되었다. 아침 일찍 찾아왔다. 레디시베일 공원에 대한 대규모 수색을 조직했다. 수백 명의 사람, 개, 장비. 바로 그 청소년들의 도움으로 데론이 그들을 이끌었던 경로를 추적했다. 소년들은 모든 굽이진 곳을 기억해냈다. 여기서 꺾었고 저기서 쓰러진 나무를 넘어갔다. 그들은 나무가 많고 덤불이 매우 우거진, 특히 잡초가 무성한 지역을 지목했다. 가시 돋친 검은 딸기나무, 허리까지 오는 쇠기풀. 땅이 부드럽고 축축한 이 지역의 외딴 곳에서 녹색의 빛바랜 군용 방수포 아래에서 짙은 파란색 운동복이 발견되었다. 바로 그 옷, 아디다스, 줄무늬 3개. 감식반원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체계적으로 물건들을 조사했을 때 재킷에서 아래턱 뼈가 떨어졌다. 작고 하얗고 부서지기 쉬운. 젊은 경찰관 중 한 명은 고개를 돌리고 덤불에 토했다. 그 후 직원들은 고고학자, 전문가, 실습생들로 구성된 대규모 팀과 함께 그 지역으로 돌아왔다. 옷이 발견된 장소 주변 넓은 구역에 흩어져 있는 더 많은 뼈를 발견했다. 발견된 것마다 깃발로 표시했다. 두개골과 사진은 끝내 찾지 못했다. 아마도 동물들이 멀리 물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DNA와 아래턱뼈의 치과 기록 분석 덕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 일치. 제이미 레비스에서 남은 것은 그 시간 동안 5개월간 야외에서 날씨와 시간의 영향으로 거의 완전히 부패했다. 야생동물의 이빨 자국이 있는 일부만 보존되었다. 여우, 오소리, 어쩌면 개들이 물어뜯고 끌고 다녔다.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 연조직은 보존되지 않았다. 유해가 옷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그 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보고서에 에둘러 표현된 그 일. 경찰은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데런 비커스가 유해를 조작하고 발견을 피하기 위해 부분들을 흩뿌렸다고 주장했다. 체계적으로, 냉혹하게. 남자가 이 장소를 자주 방문했다고 추정되었다. 근처에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다. 새 것과 헌 것, 똑같은 신발. 자신이 한 일을 다시 느끼기 위해 이곳에 왔다. 옆에 앉았다. 담배를 피웠다. 지켜보았다. 어머니에게 아들을 찾았고 데런이 범인이라고 알렸을 때 형사가 집으로 와서 앉으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저 믿기를 거부했다. 옷을 확인하고 자신이 파란 실로 꿰맸던
팔꿈치의 헌겁 조각을 알아보았다. 그날 저녁을 기억했다.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한 달이 걸렸다. 부정의 한 달. 꿈속을 걷는 듯했던 한 달. 형사들은 큰아들 신문과 스캐너 기록을 통해 데런 비커스가 단순히 방어를 위해서만 가족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또한 새로운 희생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11살 형인 존을 노렸을 것이다. 그는 레비스 가족의 집에 살 때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실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싼 선물들을 사주었다. 자전거와 운동화를 포함해서. 존 자신도 수사관들에게 데런이 자주 버스를 태워주었다고 말했다. 같은 노선, 같은 수법. 한 번은 그와 함께 바로 그 레디시 베일 공원에 가서 나중에 제이미의 유해가 발견된 장소로 데려갔고 심지어 존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상한 말들을 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지. 이건 우리 비밀이야. 어깨를 꽉 쥐었다. 아플 정도로 세게. 아마도 소녀는 그 순간 위기일발이었을 것이다. 몇 초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누군가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존이 너무 크게 울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데런 비커스는 제이미 레비스에게 한 짓으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공식 기소장이 낭독되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남자는 15페이지 분량의 자백서를 썼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이미를 집까지 태워줄 때 5번째 버전, 연석을 들이받았을 때 제이미가 버스에서 우연히 넘어졌다고 했다. 급격한 기동. 제이미는 금속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쉬지 않았다. 남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겁을 먹고 일어난 일을 숨기려 공원으로 모든 것을 가져갔다. 바로 그 방수포에 쌌다. 그런 이것을 불의의 사고라고 불렀다. 비극적인 실수, 공황 상태.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불의의 사고였다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는가? 왜 옷을 벗겼는가? 왜 유해를 조작했는가? 왜 그곳에 계속 다시 돌아갔는가? 나중에 데런은 자백을 철회하고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을 번복했다. 변호사가 조언했다. 압박 때문에 썼다. 나를 때렸다. 협박했다. 재판은 99년 초로 잡혔다. 긴 기다림, 거의 2년. 데런 비커스는 당국의 압박과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이제 배심원들, 혐오스럽게 그를 쳐다보는 12명의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었다. 범인은 소년의 아버지를 탓하며 남자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법정에서 데런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자신이 제이미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으며 막내 아들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라며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자는 이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울며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끌려나갔다. DNA 검사가 수행되었고 아버지는 데런이 아니라 남편임이 확인되었다. 결과가 법정에서 낭독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자들은 이 발언들을 기꺼이 받아 적었다. 특종, 판내부수. 이것은 레비스 가족에 대한 신뢰는 무너뜨렸다. 지역 주민들은 비극의 피해자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보면 길 반대편으로 건너갔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다. 이것은 자신을 신뢰했던 가족에게 데런이가 한 가장 큰 타격이 되었다. 마지막 칼부림, 가장 깊은. 거짓말은 소문을 낳았다. 더럽고 끈적거리고 씻어낼 수 없는 소문들. 제이미의 아버지 또한 법정에서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고 간신히 참으며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결코 없다고 진술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데런을 노려보았다. 그를 자리에 앉혔다. 이 모든 것은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그들의 정서적 상처 목록을 추가했다. 점점 더 길어지는 목록. 이틀간의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평결을 가지고 돌아왔다. 데런 비커스를 유죄로 인정했다. 만장일치 평결이었다. 판사가 형을 선고했다. 그는 최소 25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데런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돌 같은 얼굴로 앉아 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진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형사는 4일 후에 그의 감방에 도착했다.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괴로워하라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진짜 눈물. 그는 납치와 그 이후의 한 짓을 자백했다. 말을 잇지 못했다. 웅얼거렸다.
또한 제이미를 방어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상세하게. 그는 또한 희생자를 함께 찾는 친구 무리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소아성애자 네트워크. 정보를 교환했다. 형사는 받아 적었다. 손이 떨렸다. 제이미의 부모를 중상모략했음을 알렸고 이를 후회하며 사과했다. 말이 법물 터지듯 쏟아졌다. 멈출 수 없었다. 데런은 2번이나 항소했지만 실패했다. 항소는 기각되었다. 가석방을 위한 첫 번째 시도는 2023년 2월에 있었다. 범인은 당시 56세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늙어버린. 그러나 위원회는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심리학자들과 면담한 후 그가 여전히 아이들에게 위험한 존재이므로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높은 재범 위험. 그렇지만 데런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았다. 몇 년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이 그런 위험한 인물을 영원히 철창 안에 가둬둘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시스템은 기회를 준다. 그런 자들에게조차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